생산과 소비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사업체 확장의 한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순소득이 쌓이면 재산이 되죠. 그 재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다음으로는 재산만 투입하면 사업체 확장이 되잖아요. 꼭 자기 재산일 필요는 없잖아요. 타인이나 타 집단이 재산을 투입해서 사업체를 확장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좀 이해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한다. 그러면 무엇이 따르나요? 공짜로 빌릴 수가 없잖아요. 통상적으로 이자를 내야 되는 거죠. 대출이자. 그러면 그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왜 사업체 확장을 하려 하느냐,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틀을 한번 마련해 보자. 그래요. 그래서 그 틀을 이제 마련해 보았는데, 뭐 그런 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있는데 뭐 이걸 쓴 이거 만든 틀이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는데, 불행하게도 현 시대에는 이렇게 이런 틀이 없다는 거예요. 뭐 부분적으로 다루는 틀은 있다 하더라도 AI에 물어봤겠죠. 이런 건 최초다. 그래요. 어쨌든 뭐 틀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쓰니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 그런 틀이 뭐 현 시대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일일이 찾아서 이해하는 것보다 그냥 절로 떠오르는 생각을 적어서 분석하는 게 더 낫다, 더 빠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찾아서 공부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겠어요. 틀 만드는데 한두 시간만 투입하면 되는데 그런 걸 왜 하겠어요. 이거를 쓰니까. 그렇겠죠.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김씨 사업체의 순소득률을 20%라고 가정하고, 순소득률은 뭐라 했나요? 자본이 투입되면 순소득이 생기죠. 총 비용. 그래요. 근데 총 비용과 자본을 좀 구별할 수 있어야 되죠. 자본을 투입한다. 비용은 또 뭔가요? 비용은 투입되는 자본이죠. 그럼 투입되는 자본 이꼬르 비용이냐는 거예요. 그건 아니겠죠. 투입되는 자본에는 토지, 기술 이런 게 있잖아요.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비용은 사라지는 거잖아요. 투입되는 비용은 다 자본이지만 투입되는 자본이 다 비용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사라지는 것만 잡아야 되니까. 그래요. 원료는 한 달 안에 완성되어 상품으로 판매된다고 가정한다. 그럼 원료에 투입되는 비용은 얼마가 될까요? 가정에 따르면. 원료가 1억 원 있잖아요. 1년 12달이니까 12억 원이 되겠죠. 투입되는 비용은. 팔아서 얻은 소득으로 당연히 비용을 대체하겠죠. 계속 자기 재산을 투입하지 않겠죠. 그 사업체가 망하는 거죠. 완성된 생산물은 판매하여 소득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작업 도구에 분류된다. 완성된 생산물과 원료는 다르죠. 꼭 포함시키자면 작업 도구로 분류할 수도 있죠. 물론 계속되는 생산에 이용되는 기계와 같은 작업 도구와 구별하여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기계 같은 도구와는 또 다르잖아요. 기계나 건물. 여기에서는 분석의 편을 위해 완성된 생산물은 다 팔렸다고 가정한다. 그래요. 이것저것 넣어버리면 이해에 꼭 필요한 것도 아닌데 막 복잡해지잖아요. 최대한 단순화시킨다.
다 팔렸다고 가정한다. 그렇게 하는 거죠. 아니 왜 재산 목록에 원료만 있고 완성된 생산물은 없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래요. 재산 목록을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다 각자 쭉 적어놓을 필요가 있는 거죠. 여기는 뭐 회계학을 가르치는 건 아니니까 기본적인 원리는 이해해야지 내막을 알 수는 있겠지만, 그래요. 뭐 회계 규칙까지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는 거죠. 작업 도구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작업 도구의 지속 기간은 저마다 제각각이다. 하지만 평균 5년이라고 가정하고 성능이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전체 작업 도구를 합친 금액의 5년을 나누면 1년간 투입되는 작업 도구 투입 비용을 알 수 있다. 저마다 수명이 다르죠. 기계, 건물. 저마다 다 이렇게 비용을 구해서 다 계산하려면 복잡하잖아요. 그냥 평균으로 퉁쳐버리자는 거죠. 그래도 이해에는 지장이 없으니까. 그래요. 최대한 간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평균 5년이라고 가정하고 성능이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전체 작업 도구를 합친 금액의 5년을 나누면 1년간 투입되는 작업 도구 투입 비용을 구할 수 있다. 앞의 가정하에 김씨 사업소의 손익계산서를 만들면 다음과 같다. 그래. 매출액은 얼마냐? 17억 7,600만 원이다. 판매 금액이죠. 소득은 어떻게 얻나요? 현 시대에서는 판매를 해서 얻는 거죠. 이제 현 시대로 하자고요. 이제 고대는 쭉 다뤘으니까. 고대 같으면 어떻게 적을까요? 생산물 뭐 어느 정도 양 이렇게 막 적겠죠. 그거를 이제 어떤 한 생산물로 통일할 수도 있고 예전에 했죠. 이제 그거는 여러 번 살펴봤으니까 이제 그만하자는 거예요. 공통점 보고 다른 점만 이제 보면 된다는 거예요. 감가상각비는 평균 낸다 했으니까 1억 원이 되죠. 정액법 그냥 5년으로 나눠버린다. 이제 이런 거죠. 이 비용이란 것도 복잡해지면 하나씩 복잡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 예전에 어떻게 비용을 구하냐 앞에서 언급한 바도 있죠. 간단하게 하자는 거예요. 이해가 목적이니까. 원료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1억 원이니까 1년 12달이니까 가정에 따라서 12억 원이 되는 거죠. 확대하기 전에 이제 9천만 원이라 했죠. 가정의 비용이 한 명당 그냥 3천만 원 계산하자고요. 간단하게. 그럼 인건비 9천만 원 되는 거죠. 사업체 사장의 비용과 가정의 비용과는 구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총 비용을 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다 더하면 되는 거죠. 비용만 14억 8천만 원이 된다. 그럼 판매 금액에서 이 총 비용을 빼면 순소득이 나오겠죠. 2억 9,600만 원이죠. 사업체가 커지면 어떻게 되나요? 사장 가정의 비용은 통상적으로 매우 미미해지기 때문에 그냥 보통 순소득에 포함시키죠. 한국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사업체 규모가 작아도 포함시키죠.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요? 소득 그래요. 사장 가정의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데 다 이익이 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다 사실은 손실이 나고 있고 사업체가 기울고 있는데 원래는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정확하죠. 그래요. 정확하게 하려면 이렇게 하는 게 맞고 이제 또 이렇게 또 사장 가정의 비용을 이렇게 별도로 하면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무시하는 게 더 분석이 더 용이한데 분석이 어려워지는 거죠. 일장일단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정확하게 해보자는 거예요. 순소득 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표시를 해놔야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분석의 편의를 위해서
사장 가정의 비용을 순소득에 포함시키더라도 비용에서 빼고 그 나중 일이라는 거예요. 이해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투자 이유도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빼버리면 다 이익 나는 것처럼 보이고 다 잘 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사업체 대부분의 사업체들은 어떤가요? 빼버리면 이해할 수 없게 돼버리는 거죠. 사장 가정의 비용을 무시할 만큼 순소득이 큰 기업이 전체 사업체 비중에서 몇 프로나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정확하게 이해하자. 순소득률은 투입되는 비용이 만들어내는 순소득을 비율로 표시한 것이다. 앞에 설명했죠. 하지만 투입되는 자본 중에는 비용으로 계산되지 않는 것도 있다. 대표적인 예가 토지이다. 설명하죠. 토지나 기술이다. 사람의 기술이다. 현 시대에서 금융업에 일하는 데 필요한 기술이다. 이런 것도 되는 거고. 그게 더 정확하겠죠. 일하는 데 필요한 기술이다. 현 시대에서 금융업이 충분히 발전한 곳에서 사업체 사장은 사업체 재산을 모두 판매하여 화폐를 확보한 뒤 은행에 예금하여 소득을 얻을 수 있다. 이자를 얻는 거죠. 소득을 얻는 거잖아요. 따라서 사업체 재산 전부를 처분하여 얻을 수 있는 소득을 계산해 보아야 한다. 순소득률과 다른 거죠.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가정의 비용도 충당하고 순소득도 충당하죠. 근데 또 뭘 알아야 되나요? 재산 있잖아요. 재산을 그냥 사업체 필요 없어 다 팔아버려 하고 예금을 하고 이자를 얻을 수도 있죠. 그럼 뭐 예전에도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고도에도 나 농사 안 지어 팔아버리고 빌려줘서 소득을 얻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안 하는 이유도 있을 거고 그런 걸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투자를 하느냐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틀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뭘 알아야 되나요? 그냥 일 안 하고 재산을 어딘가에 투입해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것 그 소득률도 한번 구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사업체 재산을 모두 판매하여 화폐를 확보하는데 은행에 예금해 소득을 얻을 수도 있다. 현실도 그렇죠. 따라서 사업체 재산 전부를 처분하여 얻을 수 있는 소득을 계산해 보아야 한다. 은행의 예금이자가 10%라고 가정하자. 김씨 사업체 재산은 6억 원이니 은행에 예금하면 6천만 원의 소득을 얻는다. 사업체 재산은 6억 원이죠. 6억 원이잖아요. 그럼 10%면 6천만 원 얻을 거 아니에요. 다 정리하면 1년에 얻을 수 있는 게. 반면에 사업체를 운영한 결과 3억 8,600만 원을 얻으니 사장 가정의 비용과 순소득으로 되어 있죠. 6.4배 정도의 소득을 얻는다. 3.86 나누기 6천만 원 하면 되는 거죠. 당연히 투자를 하겠죠. 6천만 원이면 또 가정의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잖아요. 9천만 원. 말하고자 하는 바는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았을 때보다 사업체를 운영했을 때의 소득이 커야 비로소 사업체는 의미를 지닌다. 그래요. 6천만 원보다 커야 운영하겠죠. 사업체 운영했는데 6천만 원도 못 벌어요. 아니면 똑같이 6천만 원 벌어요. 투자할까요? 안 할까요? 통상 은행은 안전하잖아요. 사업체 운영하는 것보다. 파산할 가능성이 적죠. 국가가 통상 정부가 보호하고. 그럼 6천만 원도 못 벌면 예금에서 벌지 왜 사업체를 운영해요?
결과적으로 사업자 전체 재산이 만들어내는 순소득 역시 중요하다. 그래요. 이 소득률은 재산 순소득률로 규정한다. 사업자 전체 재산이 이제 위험 없이 가장 안전하게 만들어내는 순소득 역시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 소득률을 재산 순소득률로 규정한다. 즉 일정 기간 동안 사업체가 창출한 순소득을 해당 사업체가 보유한 총재산으로 나누어 계산한 소득률이다. 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조정 순소득이죠. 왜? 좀 조정하죠. 가정의 비용을 순소득에 포함시키니까. 조정 순소득. 그냥 순소득에는 사업자 가정의 비용이 포함되지 않죠. 조정 순소득에는 사업자 사장의 가정의 비용이 포함된다. 그래야지 비교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사업체를 운영하여 얻는 소득이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고 얻는 소득보다 크다고 해서 사업체 소유주의 재산이 사업체 확장에 투입되는 것은 아니다. 6천만 원보다 크다. 그러면 투자가 되겠냐는 거예요.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화폐를 은행에 예금할 때나 위험은 항상 있다. 있기 마련이다. 민간인의 일반 사업체나 은행은 파산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은행은 국민들과 사업체 재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통상 보호하는 관계로 파산 위험이 가장 작은 사업체로 분류된다. 파산할 위험이 가장 작은 단체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한국과에서 뭐 정부 이런 거겠죠. 정부가 가장 파산할 가능성이 적겠죠. 정부도 파산할 수 있잖아요. IMF 사태가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위험이 제로는 아닌 거죠. 즉 순소득률이 재산 순소득률보다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야 비로소 사업체 소유주는 투자가 가능하다. 무슨 소리냐? 김씨 사례를 예로 살펴보도록 하자. 이를 통해서 보면 되죠. 재산 순소득률이 10%라고 가정하면 사업체를 팔고 은행에 예금하면 6천만 원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 사업체의 운영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사업체로부터 얻는 소득이 은행 예금했을 때의 소득보다 커야 한다. 당연하죠. 아까 얘기했죠. 은행에 예금한 것보다 더 적은 소득을 얻는데 왜 사업을 해요? 예금해 놓고 있지. 일도 안 하고 편한데. 여기서의 소득은 사장 가정의 비용을 포함하기 때문에 사장 가정의 비용을 뺀 뒤 수준 소득률을 계산해야 한다. 그렇죠. 비교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이때의 수준 소득률을 무위험 소득률로 규정하자. 완전히 무위험은 아니지만 그냥 무위험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즉 사업체가 일정 기간 동안 창출한 조정 순소득이 만약 동일한 재산을 무위험 자본에 투자하면 얻을 소득과 같아지는 순소득률을 무위험 소득률로 규정한다. 좀 자세하게 적었죠. 자세히 말하자면 자세히 규정하자면 그래요. 무위험 순소득률로 규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장 가정의 비용을 빼고 투입되는 비용은 13.9억 원이다. 무위험 순소득률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AI한테 물어보니까 현 시대에. 근데 필요하죠. 따라서 무위험 순소득률은 4.32%이다. 6천만 원과 똑같아지는 순소득률 한번 구해보자. 그 무위험 순소득률이 구해진다. 똑같아졌다. 사업 해봤자 똑같다. 투자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은행에 예금 6천만 원 버는데 6천만 원 못 번다. 거기다 일까지 해서 누가 투자해요? 즉 사업 착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위험 순소득률보다 커야 하는데 이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위험 때문에 그렇다. 다 얘기했죠. 다 위험이 있다고. 김 씨는 무위험 소득률보다 최소 5%는 커야 사업체를 확장할 수 있다고 가정하자. 그럼 이 5%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잖아요. 그 경우 5%는 위험을 감수하는 비율로 위험률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그렇죠. 당연한 말이죠. 지금까지 얘기한 게 특별한 말이 없잖아요. 근데 현 시대에는 이와 같은 견해가 없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단어도 없고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당연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을 이론화하는 거죠. 즉 사업체를 운영함으로써 무위험 자본 투자 대비 얻을 수 있는 추가 소득률로서 사업체 소유주가 위험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최소 소득률 차이를 위험률로 규정한다.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위험률, 조정 순소득률 빼기 무위험 순소득률. 그래요. 지금 다시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 무위험 순소득률에 위험률을 더한 값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하여 투자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위험까지 더 있는데 왜 투자 안 하느냐? 투자 가능한 선에 도달한 게 아니냐? 앞에서 뭐 했나요? 누구나 원할 수 있는 일반적 기대 순소득률이 있다고 했죠. 그걸 넘어서야 한다 했죠. 그걸 못 넘어서요. 다른 거에 투자할 수도 있고 투자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누구나 투자하면 얻을 수 있는 소득률이 있는데 이 소득률을 일반적 기대순 소득률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일반적 기대순 소득률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소득에 이르러야 비로소 투자할 가능 지점에 이른다. 누구나 투자 가능한 얻을 수 있는 소득률이 미치지 못해요. 투자할 가치가 없는 거죠. 자기가 반드시 소득을 얻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으면 투자하겠지만 투자 가능 지점에 이르게 하는 소득률을 투자율로 규정한다. 그럼 또 다른 게 발견되는 거죠. 왜 생기나요? 투자율이라는 것은 일반적 기대순 소득률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분명히 알아야 될 비율인 거죠. 현 시대에 이런 개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틀린 비상식적인가요? 상식적인가요? 상식적인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현 시대에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사업체 운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 포함된 조정 순소득률이 일반적 기대 순소득률에 도달할 때 더해지는 조정 순소득률을 투자율로 규정한다. 그럼 투자율 한번 자세하게 규정해보자. 규정했죠. 예를 들어 김씨의 경우 얻을 수 있는 조정 순소득률이 9.32%에 이르렀다고 하여 무조건 투자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요. 어디에 이르러야 되나요? 일반적 기대 순소득률에 이르러야 되죠. 근데 일반적 기대 순소득률보다 높아요. 9.32%가. 그럼 투자율이 있나요? 없나요? 없다는 거예요. 낮다. 그러면 있나요? 없나요?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 기대 순소득률이 적용되었을 때의 소득보다 크다면 투자될 수 있지만 반대로 적다면 투자되지 않는다. 달리 얘기하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다. 앞에 설명했죠. 만일 순소득률로 3%가 더해져야 비로소 일반적 기대 순소득률에 도달한다고 가정하자. 그때 3%가 투자율이다. 투자율에 실체가 있다.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근데 이것은 개별 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일반적 기대
소득률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면 되죠. 그러면 김씨 사업체의 순소득률을 조정 순소득률로 바꿔보자 얘기했죠. 그러면 총 비용에서 사상 가정의 비용을 빼고 가정의 비용을 순소득에 더한 뒤 조정된 총 비용을 나누면 조정 순소득률이 된다. 값을 구하면 27.77%다. 김씨 사업체 조정 순소득률이 투자율이 더해져 12%라고 가정하자. 좀 말을 바꿔줘. 일반적 기대 순소득률에 도달하는 데에 투자율이 더해져서 이렇게 써야 되죠. 말을 바꾸면 되죠. 김씨의 조정 순소득률은 투자 가능 조정 순소득률보다 2배 이상이나 크니 사업자 확장을 또다시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죠. 2배나 크죠. 조정 순소득률이. 그래요. 이렇게 하고 이제 타인 재산을 빌렸을 때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변하느냐, 이익이 충분하냐 아니냐. 그래요. 이 분석이 틀이 이제 만들어졌죠. 이번 시간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